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관한 건입니다. 윤서여 씨가 지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207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의 줄을 서야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힘겹게 굴복시키고 얻어낸 대통령 직접 선거였건만 거대 야권 인사였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이르지 못하고 둘 다 출마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자 5공화국이 초래한 과오를 단죄하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전두환이 그토록 두려워한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쿠데타에 동반하며 전두환과 인생고락을 함께 해온 노태우로선 전두환을 처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국민들의 전두환 처벌 요구가 그치지 않자 전두환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을 사퇴하고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아내 이순자와 강원도에 있는 절 백담사로 생활터전을 옮겼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죄를 덮기엔 미약하다고 생각한 국민들의 전두환 처벌로는 노태우 임기 내내 끊이질 않았다. 1993년에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저지른 주요 사건들을 단죄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여서 가명이나 차명으로 예금을 보유하는 게 어렵도록 했다. 그러자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쿠데타 직후부터 대통령 퇴임 직전까지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았는데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주를 실소유주로 바꾸는 문제로 곤란에 처해 있다는 등등의 제보가 잇따랐다. 1995년 10월에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모 은행에 차명으로 일치된 110억 원의 예금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 원이 여러 시중은행의 차명 계좌로 분산 예치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왔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노태우가 당선 축하금으로 1,100억 원을 받은 이외에 여러 기업체로부터 3,400 내지 3,50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두환의 경우는 무려 1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비자금 실체가 드러나면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96년 3월에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탄압, 비자금 은닉 등의 죄를 물어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 모두 석방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시행과 오공청산 등의 정치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1998년 IMF 구제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경제정책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은 대북정책으로 햇빛정책을 펼쳐 2000년 6월 김정일의 초대로 평양을 방문하여 6.2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동아시아와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과 인권 향상,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2000년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김대중에 이어서 2002년 12월에 제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이 당선되었다. 비주류였던 노무현은 소속 정당인 새천년 민주당 내부에서나 대중적으로나 지지 기반이 미약했다. 그러나 당내 또 다른 대선 후보였던 정몽준과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극적으로 이금으로써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이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특유의 소탈하고 솔직한 모습과 뚝심을 보여줌으로써 서민층의 지지를 얻었고 특히 기성 정치에 환멸을 갖고 있던 젊은 세대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던 국민들의 절실함은 노무현 당선 기대감으로 확대되면서 노무현 열풍이 불었다. 그해 4월에 새천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노무현은 이런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였다. 앞부분은 생략되어 있고요.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하고 패가 망신했습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셨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이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2002년 4월 27일 노무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중에서 발췌한 지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인간 노무현의 우직하고 소탈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설로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망정 지난 600년간 이루어졌던 비겁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권력과 맞서 싸워 나가겠다는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노무현 자신이야말로 힘없고 깨지기 쉬운 계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위로 상징되는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과 차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노무현은 비주류로 정치 인맥이 거의 없는 데다가 평소 보수 언론의 권력화에 반감을 표해왔던 터라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군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적도 많았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하는 굴욕을 겪어야만 했다. 탄핵의 사전적 의미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 보장에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이다.
탄핵이 결정되면 탄핵 당사자는 법적으로 그 직위나 신분을 상실한다. 그래서 정말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탄핵안이 쉽게 거론되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거론되는 일 자체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거나 사임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인 2001년에 공금 횡령과 부패로 탄핵당하여 미국으로 쫓겨났고,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은 당선 후 족벌 인사와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하면서 국민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1997년에 탄핵을 당하였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은 관직 보유법을 어기고 반대파인 육군 장관을 파면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되었다가 부결되어 탄핵을 면할 수 있었다. 두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클린턴은 루윈스키와의 성 스캔들과 위증 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상원 투표에서 부결됐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래 오랫동안 독재를 저지른 대통령, 자기 욕심으로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친 대통령,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탱크로 무차별 공격을 가한 대통령 등 탄핵받아도 마땅한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어떤 대통령도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유는 선거법 구조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과 대선 자금 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 파탄 등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말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04년 1월에 새천년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를 통해서였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2003년 12월에 대통령 노무현이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민주당 대표였던 조순영이 발끈해서 대통령의 총선 개입은 공무원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그 후에도 노무현이 유사한 발언들이 이어지자 다시 3월에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 기자회견을 하였다. 3월 9일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3월 11일에 탄핵 소추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열린우리당의 거센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3월 10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11시에 박관영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물리적 저지를 막았다. 이어 의장석에서 농성 중이던 여당 의원들을 차례로 끌어내고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기습적으로 가결되었다. 이어서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 반발과 질타가 쏟아졌다.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시민단체들이 탄핵안 철회운동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심리하는 동안
노무현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정지당하였다. 이 기간에 그는 그토록 불신을 드러냈던 보수 언론사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214쪽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소제목은 193대 2.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건 1988년의 50 비리조사 특위의 청문회를 통해서였다. 그때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장세동, 당시 전두환 집권 시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거침없이 추궁하고 호통을 치는 당당함으로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가 있었다. 그런 노무현 특유의 화법 때문에 인기도 얻었지만 반면에 어휘구사가 대통령답지 못하다, 말을 막 한다는 비난 여론에도 시달렸다. 탄핵의 발단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였다. 2013년 12월에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서 2004년 2월 18일 경인 지역 언론사와의 회견에서 선거 후 득표수가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건 위법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개혁국민정당 및 새천년민주당 내 정치개혁의 완수를 요구하던 세력이 의기투합해서 2003년 11월에 창당한 당이었다.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한 아픔이 있는 노무현으로서는 자신의 지지 세력만으로 이루어진 열린우리당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다.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노무현의 태도는 확고부동했다. 2004년 2월 24일에 있었던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노무현은 다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데 이어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는 발언을 해서 또다시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가뜩이나 대통령과 호의적이지 않은 관계에 있던 보수 언론사들은 이 발언을 대서특필했다. 마침내 3월 3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대통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주의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노무현은 3월 4일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열린우리당을 공개 지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태도는 다른 당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비춰졌다. 의기투합된 야당들은 대통령 뜻이 정 그렇다면 원칙대로 해보자고 노무현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 민주당은 다음날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및 측근비리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과 제3당인 자민련에도 동의를 요청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타협과 화해의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3월 6일에도 청와대에선 정치적 정략적인 압력이라면서 대통령이 사과할 뜻이 없음을 피력했다. 그러자 야당 국회의원들은 3월 9일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연월일 2004년 3월 9일
발의자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성명 노무현, 직위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탄핵 소추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217조 본문을 읽겠습니다. 탄핵 소추한 국회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소추안이 발의된 당일 한국갤럽이 전국 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탄핵안에 대한 반대가 53.9%, 찬성이 27.8%로 반대 의견이 2배가량 많았다. 같은 날 KBS에서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1000명 중 탄핵 반대가 65.2%, 탄핵 찬성이 30.9%로 역시 반대가 2배가량 많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데에는 60.6%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과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30.1%로 나타났다. 탄핵을 할 사안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이었던 것이다. 2004년 3월 12일에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195명은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여 저지하는 열린우리당을 배제한 채 표결에 붙여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말았다. 국민 전체 여론과는 상관없이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인 결과였다. 무엇보다도 정치에 노회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도의 사유로 탄핵안을 밀어붙일 만큼 대통령 노무현을 업신여겼다는 방증이었다. 한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모두 8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크게 대별되는 대통령은 박정희와 김대중이다. 현대 정치사의 흐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도 이 두 사람이다. 김대중이 상징하는 민주주의 정치 방식은 진보라는 영역에 닿아 있고 박정희가 상징하는 군사독재의 강력한 통제 정치는 보수라는 영역에 닿아 있다. 국민들은 이 두 영역의 정치 싸움에 오랫동안 휘말려 왔었다. 그러면서 복합적인 멘탈리티를 갖게 되었다. 김대중식 민주주의 정치하에서는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박정희식 군사정권에서 내세운 강력한 안보체제를 그리워하게 되고 박정희식 정치 탄압에서는 자유를 열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이 4명의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은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의식과 역사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연구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학연, 지연, 혈연, 경제연, 정치연 등등으로 거대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이 어느 한 노선을 선택할 때 이들을 지지하며 함께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 그래서 이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개천에서 오랜 시련을 통해 용이 될 수 있었던 김대중. 처음부터 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김영삼. 개천의 생태계를 파괴한 뒤 스스로 용의 탈을 뒤집어 쓴 박정희와 전두환.
친구가 벗어준 탈을 쓰고 용이 된 노태우가 있다면 노무현은 이들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이 당선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막판에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 내에서도 노무현은 물속에 섞여 있는 기름 같은 존재였다. 이회창 대세론을 내세우며 국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으로선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처럼 결과가 예측되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한나라당의 패배였다. 자신들이 전유물로 여기며 정치판을 마음대로 구획하고 편을 가르고 정쟁을 일삼으면서 철저하게 국민들을 소외시켰던 여야 주류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보이콧이었다. 정치 무대에서 국민을 소외시킨 당신들 중 누구도 구매하지, 뽑지 않겠다는 항변이었다. 또한 기성정치의 권태감을 느끼고 있던 신세대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었다. 탈권위주의, 탈지역주의, 탈연구주의에 대한 다수의 열망이 혈혈단신의 비주류 세력이었던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런 예기치 않은 결과는 노무현에게 전혀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새천년 민주당 이회창 당선을 조금 더 의심치 않았던 한나라당, 중앙정치 무대에서 엘리트 특권의식을 갖고 있던 주류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층, 노무현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왜곡 편파 보도의 온상 비난을 해왔던 보수 언론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들이 인간 노무현을 대통령 노무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괴리감이 컸다. 그런 그들에게 대통령 탄핵안이야말로 호재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노무현 탄핵 정국을 가장 반겼으며 탄핵안이 기각된 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노무현 퇴진 여론을 부추겼다.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악연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은 국회의원 때부터 보수 언론에 대한 불신을 자주 드러냈고 보수 언론사들은 당연히 노무현에게 감정이 좋을 리 없었다. 노무현과 조선일보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건 1991년이었다. 그해 11월에 주간조선에서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은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노무현이 호화요트를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라고 설명하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자 노무현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뜻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전달될지 모르겠다. 조선일보는 스스로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불리한 싸움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처럼 부도덕한 언론과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면 누구도 정치를 바로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누군가가 상처를 입을 각오를 하고 이런 악의적인 언론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정치인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소송에서 노무현은 승소하였고 재판부는 주간조선 등 관련자들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무현은 개인적인 사과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이후부터 조선일보의 노무현 욕보이기는 훨씬 집요해졌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집권기간 내내 보수 언론들과 주류 정치인들, 기득권층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노무현의 원칙주의와 고지식함도 한몫했다. 한나라당 최병렬과 민주당 조순영 그리고 국회의장 박관용이 주축이 되어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이들이 탄핵안 가결을 막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운 게 노무현의 사과였다. 열린우리당 지지 관련한 발언으로 대통령으로서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면 탄핵안을 가결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탄핵소추안 바로 이틀 뒤인 2004년 3월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었다. 그때 기자들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노무현은 이렇게 대답했다. 사과하라는 여론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제게 잘못이 있어 사과하면 사과하겠다.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탄핵을 모면하자는 거라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고 노무현의 대통령 직무수행은 한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왜 이 정도의 사안에 탄핵안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크게 세 가지 배경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만큼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장악력이 약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노무현 반대 세력들이 그것을 원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나라당에서 국면 전환용 이슈가 절실했었다.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도하고 여론을 조성한 인물은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이다. 한때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내기도 했던 최병렬은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대선 자금 수사를 받고 있던 한나라당을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이 검은 돈을 고속도로에서 탑차죄로 받았다는 혐의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정치인 노무현을 하시하고 있던 최병렬로서는 그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에 감찰 조사를 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직접 수모를 받는 것만큼이나 견딜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대선 전 노무현이 종종 주장하던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사저널이 최병렬과의 인터뷰에서 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 최병렬은 이렇게 대답했다. 노무현의 언론개혁 이야기는 어린애 같은 이야기죠. 대권을 의식해 좀 튀어보려고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닌가요?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심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평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보는 태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최병렬 자신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지만 노무현은 상고를 졸업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라 언론개혁 운운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얘기이다. 이런 시선은 최병렬을 포함한 당시 주류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특권의식이었다. 이들이 노무현 흠집내기 또는 노무현 증오정치의 뿌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데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이후에 언론사와 방송사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안을 보도하는 태도들이 조금씩 달랐다. MBC와 KBS는 주로 탄핵안 가결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응과 설문조사를 위주로 방송을 내보내면서 탄핵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우회적인 표현을 빌어서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가령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잘하고 있다거나 대통령의 업무 정지로 인한 국정 혼란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냈다. 보수 언론들이 노무현의 탄핵에 부채질을 했다면 아예 드러내놓고 탄핵을 환영한 사람도 있었다.
대통령 탄핵 지지국민연대였는데 여기엔 반핵, 반김, 청년운동본부, 북핵저지시민연대, 민주참여 네티즌연대 등 376개의 보수단체가 연합하였다. 이들은 2004년 3월 19일 노무현 탄핵 반대 관련 뉴스를 자주 내보낸 KBS를 상대로 내란 선동의 사령탑, KBS를 국민의 힘으로 응징합시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던 주류 보수 세력의 반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다음 지문을 보겠습니다. 보수단체의 성명서인 지문입니다. 223쪽. 193대 2,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탄핵 반대하는 거리의 군중이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거물 간첩, 혐의자, 송두율을 민주인사로 미화했던 KBS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헌법 질서의 중심에 있는 국회를 공격하고 친노 친북 세력의 대통령 탄핵 반대, 국회 해산 요구 등 불법 야간 집회를 날마다 밤마다 선동하고 있습니다. 친노 친북 세력이 야간에 도심지로 쏟아져 나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회와 야당과 헌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찰은 이 불법을 용인하고 KBS 등 친북 어용 방송들은 불법 선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어기는 쪽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 노사모, 김정일의 전위대인 한총련이고 법을 지키는 쪽은 국회와 야당 그리고 다수 국민들입니다. 불법 자행 집단이 준법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를 의회 쿠데타라고 선동하며 헌법 파괴를 지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정을 뒤엎으려는 내란이고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중간 생략됐고요. 이어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불법 시위자들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500명을 상대로 한 엉터리 여론조사가 국민의 뜻입니까? 193대 2가 국민의 뜻입니다. 이것은 보수단체의 성명서 내란 선동의 사령탑 KBS를 국민의 힘으로 응징합시다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004년 3월 19일. 계속해서 224쪽 본문을 읽겠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친노 친북 세력이라고 하는가 하면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규정하였고 탄핵 반대에 힘을 실어 방송을 했다고 해서 KBS를 친북 어용방송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의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난하면서 3월 21일엔 서울 광화문에서 2,500여 명이 모여서 탄핵 지지 국민 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에 못지않게 탄핵안에 대해 저항하는 국민들이 단체 행동도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탄핵 소추로 국가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불만이 합쳐진 반발이었다. 그 결과 4월 15일에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다수의 표를 얻어 152석이 됨으로써 국회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른바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탄핵 역풍의 결과였다. 탄핵 소추로 인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끌어내리려 했던 애초의 계획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 민주당은 구석의 소수당으로 전락하여 민주노동당에까지 밀려 제4당이 되고 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리고 5월 1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기각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재신임 발언 등을 통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했지만 탄핵에 이를 만큼의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선거 압승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판결 이후 정세 판도는 급속히 바뀌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탄핵 5인방인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 새천년 민주당 조순영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는 당 차원의 책임과 비난 여론에 물려 정치권에서 퇴진해야만 했다. 225쪽입니다. 소제목 2004년 3월 또 한 번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노무현에게는 반대 세력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노무현 안티 세력들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여학생들이 스타를 좋아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뜻에서 조롱의 의미를 담아 노빠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가 보여준 자발적인 후원과 선거운동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서는 없었던 국민 참여형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다. 자금 동원력이 없는 노무현을 위하여 희망돼지 저금통 운동을 펼쳐서 소액만으로 60억 원 이상을 모금하는 이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노무현은 기존의 유력 대통령 후보자들 또는 당선자들이 보유했던 화려한 학력과 다채로운 정치 인맥 등에 비하여 가장 소박한 배경을 지녔다. 그런 결핍 이미지 때문에 노무현은 젊은 세대와 소시민들에게 친근하고 편한 인상을 주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했다가 뒤늦게 29살에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은 1981년 부림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88년에 정치에 입문한 뒤 50 비리 조사 특위 청문회 때 날카로운 질문과 공격으로 청문회 스타 의원으로 부상하며 노무현이란 이름 석자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2002년 3월에 시작된 당내 경선에서 지역주의 국복을 내세우며 이인재와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였다. 이때 이인재는 노무현의 장인이 일제강점기 때 부역했다는 전력과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노무현을 좌파 정치인으로 몰고 갔었다. 그때 노무현은 이인재의 폭로 내용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지지 세력들이 급증하는 대판전극을 펼쳐 보였다. 새천년 민주당에서 유력한 대통령 당선자로 점쳐지던 이인재는 치졸한 정치 공세를 펼친 사람으로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고 말았다. 이때부터 노무현의 솔직함과 고지식함은 노무현의 장점으로 해석되면서 노무현 지지자들을 양산하였다. 그런 노무현에게 보내는 호의와 신뢰는 무에서 유를 이뤄낸 자에게 갖는 소시민 특유의 공감대였다. 기성 정치인들에게 가졌던 상대적 박탈감을
노무현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타협할 줄 모르는 노무현의 고집과 당당함은 정치적인 소신과 신념으로 비춰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이 쫓겨나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많은 단체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나왔다.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 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 등은 연합하여 수구부패를 척결하고 정치 진보의 길을 넓히자라는 제목으로 2004년 3월 14일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성명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2004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한 번의 커다란 얼룩을 남기는 쿠데타가 발생했다. 반역과 반역자는 현실에서 징치되고 역사에서 심판되는 법이다. 이승만의 3.15 선거 조작은 4.19 혁명으로 척결되었고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는 부산 마산 항쟁의 연속 효과인 12.6 내부항명으로 종식되었으며 전두환 노태우 집단의 12.12 5.17 신군부 쿠데타는 광주항쟁과 6월혁명의 정신을 받드는 사법 판결을 통해 처결되었다. 부패 수구 정치 집단의 시대착오적 반역인 3.12 쿠데타 또한 민주혁명, 민주항쟁의 전통을 계승하는 범국민적 실천으로 징벌될 것이다. 중간에 생략되었고요. 이어서 합법을 빙자한 부패 수구, 파벌 보수 집단들의 이번 의회 쿠데타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 저들이 내세우는 대통령 탄핵의 어떤 사유도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심정적 판단일 뿐 아니라 공법을 전공하는 전문 연구자들이 공통된 해석이다. 더욱이 그들이 탄핵 사유 3가지는 대통령에 적용되기 이전에 그들 자신에게 훨씬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연합은 43년 전 이 땅의 폭력을 통한 집권과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통한 권력 유지의 추악한 선례를 이룬 군부 반란 원조정당이다. 한나라당은 민중포갑과 부정부패의 죄행을 일삼아온 군부 독재의 후계 집단일 뿐 아니라 문민정부 시절 국민경제를 불황에 빠뜨린 경제 파탄의 주범이며 신한국당이 15대 대선에 패배함으로써 야당으로 떨어진 이래 줄곧 국정의 발목을 잡는 데 골몰해온 국정문란국의 주역이다. 새천년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일부 정치개혁의 공적을 이루기는 했으나 그와 동시에 악덕 국제자본과 광적 국제권력에 부응하여 국민경제와 민족주권의 해악을 끼침으로써 자신들의 부패한 지위를 지켜온 준비된 실패의 주역이다. 이상은 생략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3월 14일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연합 성명서 수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 진보의 길을 넓히자 중에서 따온 지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나선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얼마나 편파적이었으며 이 탄핵안을 이끌어낸 세력들이야말로 합법을 빙자한 부패 수구, 파벌 보수 집단들로서 이 탄핵안은 쿠데타와 다르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탄핵안 소추에 대한 범국민적 징벌이 이승만이 3.15 선거 조작이 4.19 혁명으로 척결되고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신복 김재규에 의해 종식되고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쿠데타가 광주항쟁과 6월혁명에 의해
종국을 맞고 사법 판결로까지 이어진 것처럼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노무현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들이야말로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명서는 한나라당은 민중포갑과 부정부패의 재행을 일삼아온 군부 독재의 후계 집단일 뿐 아니라 문민정부 시절 국민경제를 구렁에 빠뜨린 경제 파탄의 주범인 동시에 신한국당이 15대 대선에 패배함으로써 야동으로 떨어진 이래 줄곧 국정의 발목을 잡는 데 골몰해온 국정문란극의 주역이고, 새천년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일부 정치계의 공적을 이루기는 했으나 그와 동시에 악덕 국제자본과 광적 국제권력에 부응하여 국민경제와 민족 주권의 해악을 끼침으로써 자신들의 부패한 지위를 지켜온 준비된 실패의 주역이라고 구체적으로 죄목을 나열하고 있다. 어느 당, 어느 누구도 노무현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성명서는 노무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통쾌한 반박문이 되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탄핵 소추를 규탄하였다. 안병욱 교수를 포함한 전국 대학의 역사학 교수 300여 명은 탄핵 소추한 가결은 1987년 이후 진행되어 온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한국 역사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난했으며, 전북 지역 대학 교수와 각계 인사 1천여 명은 4월의 총선에서 의회 쿠데타 주역 193인이 낙선하도록 범도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 문화예술가와 민족문학작가회의, 영화인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미술인회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은 명동성당에서 정치 세력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대통령 조기 하야와 내각제 개헌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는 탄핵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역사상 처음 겪는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국가가 양분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어서 230조. 이 과정에서 노무현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탄핵 국면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자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은 왜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면 안 되는가? 누가 말하든 나는 계속하겠다 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탄핵 정국을 가열시켰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남산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무현의 형 노건평에게 연임과 관련하여 뇌물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을 때 보인 언행은 탄핵 정국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있기 하루 전날인 2004년 3월 11일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노무현은 남산국 사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하여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대우건설 사장 자리에 연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되었는지 내가 직접 재차 확인했다는 사실까지 고스란히 밝혀버렸다. 자신의 형제나 측근을 통한 뇌물 청탁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에서 한 말이지만 자신의 치부가 전국에 생중계된 남산국 사장으로선 견딜 수 없는 치욕감을 느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기자회견 직후 남산국은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자살을 하였다. 그 일로 탄핵에 부정적이던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났다.
뇌물청탁 혐의로 충분히 망신살이 뻗쳐 있는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대놓고 망신을 주어 자살로까지 몰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남산국 통정론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이 일은 탄핵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다음날 이루어진 탄핵소추 의결에서 압도적인 찬성표가 쏟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을 두고 볼 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나는 노무현이 과오나 실언들이 과연 탄핵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었나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탄핵 시비가 일 때 무마시키려는 노력을 왜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탄핵 정국이 가져올 폭풍을 막는 것 또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킨 국회의원들이 목적이 무엇이었든,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노무현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탄핵 소추는 전국을 뒤흔들면서 헌재의 심판을 기다려야 했던 두 달여의 시간 동안 국민들의 불안감과 그로 인한 피로도는 상당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을 시작하면서 모두 7차례의 변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4년 5월 14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심판하고 소추안을 기각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노무현은 64일 만에 대통령 직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길다면 길었을 이 기간에 노무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대통령 퇴임 후 쓴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탄핵 때는 그야말로 담담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기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매일 탄핵을 규탄하고 저를 지지하는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간 부분 생략했고요. 이어서 열린우리당은 창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지역 정당을 벗어나서 전국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당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9년 노무현 회고록 성공과 좌절 중에서 발췌한 지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입니다. 232쪽. 그때가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기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매일 탄핵을 규탄하고 저를 지지하는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발언은 다소 무책임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그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국민들의 혼란과 불화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으로서 탄핵만은 막았어야 한다는 반성과 후회가 들었다라고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판에서 한없이 고독했던 그에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야말로 그를 견디게 할 희망이 아니었을까 한다. 어쨌든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퇴임한 뒤에는 고향인 봉화마을로 돌아갔으나 재임 중 벌어진 친인척 비리를 조사한다는 명목 아래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 대통령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모와 치욕을 당해야만 했다. 그런 중에 수사가 채 종결되기 전인 2009년 5월 23일 고향 뒷산에서 투신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노무현이 죽은 뒤에도 보수 세력의 노무현 흠집내기는 계속되었다. 산자들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죽은 노무현을 자꾸 불러내는 건 친노나 반노나 마찬가지였다. 친노 세력은 노무현 향수를 자극하여 민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반노 세력들이 노무현 두 번 죽이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반노 세력은 노무현을 재차 죽임으로써 친노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였다. 노무현 흠집내기에 대하여 이철이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2013년 10월 한겨레 20일 982호에서 노무현이 반노 세력 또는 보수 세력들에게 탄핵, 퇴임 뒤 검찰 수사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유포하면서 조롱과 수모를 줌 2012년 대선 때 NLL 관련하여 친북 인사로 규정, 대선 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운운 등으로 4번의 정치적 치도곤을 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보수 세력들이 이처럼 노무현을 중화하는 이유는 노무현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가장 미워할 만한 스펙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PK 부산 경남 출신이면서 3당 합당으로 형성된 영남 블록 일부를 허물었고 세대로 보면 그동안 보수 세력들이 할 수 없었던 20대와 30대의 지지를 받았으며 진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뚜렷한 개혁 성향을 보임으로써 개혁적 보수가 아닌 수구 세력이 상대하기는 버거운 상대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노무현은 사랑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힘없는 서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음으로 죽어서도 외롭지 않을 행복한 대통령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각 당의 당리, 당략 때문에 끊임없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대통령이다. 그의 생은 그렇게 고단하고 파란만장했으나 그의 유서는 생전의 그를 반영하듯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마지막으로 지문에 나와 있는 그의 유서를 읽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의 유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